네, 3장 도체계와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하가 뭐 Q쿨롱, 뭐 플러스 Q쿨롱, 마이너스 Q쿨롱 있다고 했는데 그 전하들을 일부러 축적하려고 만든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 용량으로 만든 것이 콘덴서란 건데 콘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판입니다. 판. 네. 판이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쪽 판에 플러스 전하를 축적하고요. 마이너스 밑에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축적하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얘들이 플러스만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탈하지 않고 전하들이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콘덴서라고 하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정전 용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도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 혹은 콘덴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콘덴서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콘덴서에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S, 간격 D고 이 사이에 유전율 있죠. 유전율이 엡실론이라고 했을 때 정전 용량 C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는 것은 유전율 엡실론, 유전율 엡실론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율 엡실론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은 더 많은 값을 담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멀면 멀수록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축적된 전하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간격이 작을수록 힘이 세지고 전하들이 이탈을 못한다. 그래서 정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간격과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엡실론 D분의 S, 즉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고 간격의 반비례, 면적에 비례하는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콘덴서를 우리가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호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콘덴서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콘덴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직렬 연결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콘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병렬 연결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즉 얘가 C1이고 얘가 C2예요. 얘가 C1이고 얘가 C2일 때 전체 정전 용량은 얼마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직렬 연결일 때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즉 합곱이에요. 합곱. 네. 이렇게 구하게 되고 병렬 연결일 때는 그냥 C1, C2면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예, 이 공식 뭐 유도과정 같은 것은 본교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성 정전 용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에 우리가 전하를 축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전하를 축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전하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전 용량 C가 있으면 이 C에 의해서 전하
Q 쿨롱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C 페럿의 콘덴서에 Q 쿨롱의 전하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의 기본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W는 Q는 C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기량은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C 자리에 V분의 Q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Q분. Q 자리에 CV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CV 제곱 줄이란 이러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콘덴서란 것은 목적이 전하를 저장하는 거죠. 전하를 저장해서 뭘 하겠어요? 전하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방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혹은 2분의 1 Q분 2분의 1 C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혹은 단위 면적당 정정 흡인력인데 콘덴서가 얘는 전체 에너지예요. 즉 Q나 혹은 C나 혹은 V를 알고 있을 때 전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콘덴서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크면 클수록 에너지는 많이 담겠죠. 근데 성능 자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비싼 스포츠카가 있어요. 스포츠카가 체중은 작지만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위 최적당 에너지와 단위 면적당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에 똑같은 에너지인데 최적당 에너지는 C, V, Q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승 2분의 1에 ED 2분의 1에 엡실론 D의 자승 최적이면은 세제곱이죠. 세제곱이 최적입니다. 세제곱미터가 최적이고 줄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학은 단위 자체가 문제예요. 한 문제로 단위 문제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최적당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배운 것도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거 유전율. D는 뭐예요? D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전속 밀도. E는 뭐다? 전개의 세기죠. 그래서 성능을 나타낼 때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엡실론 E 분의 D의 자승 2분의 2D 2분의 1 엡실론 E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정전 용량에서 에너지는 하면서 똑같은 에너지라면 얘인지 모르잖아요. 에너지는 하면서 단위로 줄퍼 세제곱미터 딱 내는 겁니다. 그러면 줄퍼 세제곱미터면 당연히 이러한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단위가 줄이고요. 주어지는 값이 전기량, 정전용량, 전압 이런 값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당 에너지와 면적당 힘은 같습니다. 왜냐면 뭐예요? 면적당 힘, 제곱미터 분의 힘, 이것이 면적당 힘이죠. 여기에다가 분모분의 똑같이 미터를 곱하면 얼마요? 세제곱미터고 힘 곱하기 거리는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면적당 힘과 최적당 에너지는 같습니다. 예, 이러한 것도 우리가 콘덴서, 즉 정전 용량 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방금 예습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체는 뭐냐? 유전체는 우리가 앞에서 유전율 하면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고 엡실론 S인데 얘는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 했고요. 얘는 비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전율. 즉 유전체란 것은 우리가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유전체란 것은 부도체, 절연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엡실론 S가 1이 아닌 것. 엡실론 S가 1인 것은 우리가 뭐다?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서 엡실론 S가 1인데 일반적으로 엡실론 S는 1보다 크고 공기 중이 아닌 것을 이런 것을 물체를 우리가 여기서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는데 먼저 전기 분극입니다. 전기 분극이 뭐냐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Q가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에 유전체를 이것이 유전체입니다.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사이로 이렇게 앞에서 배운 전기력선이 발생할 겁니다. 전기력선이 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플러스 Q 쪽에 유전체가 있으니까 가운데 유전체가 있으니까 플러스 Q 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고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죠? 뭐다? 유전체가 전기적으로 극이 분리돼서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사이에 넣지 않았을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엉망은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마이너스 쫙 플러스 쫙 이렇게 극이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기 분극 이렇게 되는 현상을 분극이라 하고 이렇게 분극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극 세기 분극이 마이너스 쫙 플러스 쫙이 얼마나 잘 되느냐 흐물흐물 되느냐 아니면 쫙 잘 되느냐 이런 거 했을 때 분극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 분극의 세기를 우리가 일단 P라고요. P를 면적당 전기량 즉 분극이 이 일정 면적당 이런 면적당 변화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라 그럽니다. 뭐 이 개념은 조금 복잡하니까 정도반에서 하시고요. 면적당 전하의 세기 혹은 최적당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전기량의 단위 쿨롱이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분극의 세기가 되는 거죠. 분극의 세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지만요. 콘덴서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콘덴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C는 엡실론 D분의 S라고 했어요. C는 엡실론 D분의 S라고 했는데 D는 간격이고 S는 이 면적이고 엡실론은 얘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전하를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는 엡실론이 클수록 좋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는 뭘 넣는다? 유전체를 넣습니다. 공기로 또 비워놓는 게 아니고 많이 전하를 담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전체를 넣는 거죠. 유전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넣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전체를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넣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정밀하게 정존 용량값 예를 들어서 뭐 100 마이크로페럿을 얻기 위해서 혹은 120 마이크로페럿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부분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부분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얘는 우리가 뭐예요? 전체 콘덴서에서 간격을 나눈다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전체에서
면적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면적을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은 우리가 C1, 요 부분은 C2, 요것도 요 부분은 C1, 요 부분은 C2라고 했을 때요. 간격을 나누면 우리가 옆으로 딱 보시면은 직렬 연결이 되고요. 요걸 딱 보면은 병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을 때 우리가 콘덴서 앞에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직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C는 뭐? 직렬일 때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요? 병렬 연결 때는 C1, C2 있을 때 C1 플러스 C2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정전 용량 부분도 이렇게 유전체를 일부만 집어 넣음으로써 정전 용량, 합성 정전 용량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유전체였고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류입니다. 전류. 제가 저번 시간에 정전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정전계 반대가 동전계예요. 동전계. 전하가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전류에서 전기 저항은 뭐냐면, R은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레지스턴스는 저항이라 하고요. 저항이라 하고, 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R, 그리고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단위는 우리가 옴이고요. 옴. 네. 전기에서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물질의 저항은 고유한 저항, 예를 들어서 나무, 유리, 구리, 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그 각각의 물질마다 고유한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 당연히 전류를 방해하는 그 길이가 크면 길면 길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겠죠. 예, 그런 것들. 단면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과 단면적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온도, 보통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커져요. 그래서 저항값을 결정짓는 게 뭐가 있느냐? 고유저항과 고유한 저항값, 나무냐 고무냐 물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길이, 단면적,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온도.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구조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값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옴의 법칙에 의해서 R은 전류분의 전압, 즉 전류가 주어지고 전압이 주어지면 그 전류분의 전압을 해서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있죠. 물리적으로 R은 방금 한 거 저항률에 비례하고 고유저항이에요. 고유저항 값에 비례하고 했지만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온도와 관련된 공식은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요. 크게 우리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구합니다. 전류분의 전압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고유저항 단면적 길이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에서 전류 전압이 주어졌다. 그럼 이 공식, 뭐 문제에서 공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두 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는 뭐냐면 이 값들이 주어졌는데 꼭 저항을 이 공식으로 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문제 안 풀리죠? 왜 안 풀려요? 연습 덜 했는데. 왜 연습 덜 했느냐? 이런 것들, 문제를 여러 가지 접해보지 않으니까 이 공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갖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저항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저항인데 이 안쪽으로 뭐가 들어간다? 전기랑 Q가 들어갑니다. 전하 Q. 예. 전하, 전기랑 Q가 들어가요. 네. 전하 하나하나 앞에서 했지만 이 전하, 전자 하나의 무게는 9.1 곱하기 15 마이너스 31승 kg이고 전기량 1.6 곱하기 15 마이너스 19승 클롱입니다. 그러한 전하들이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 안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하가 잘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지고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하가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저항값이 또 그에 따라 변하는데 보안이 보세요. 얘가 반지름이라고 하면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로 곱하기 요 면적은 얼마요? 요 면적은 파이R 제곱이죠. 파이R 제곱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름이 주어졌어요. 지름 D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파이R 제곱에서 R 제곱 보세요. 반지름 어떻게 돼요?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가 되죠. 그럼 얼마? 파이 R 제곱이 얼마다? 4분의 D의 자승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R 제곱 지름으로 할 때는 R 대신에 반지름 R 대신에 반지름 R 대신에 지름 D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써야 된다? 뭐 파이 D의 제곱 로 4L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 요게 나오는 공식만 설명드린 것이고요. 반지름으로 할 때는 파이 제곱분의 L이고 그 다음에 지름으로 할 때는 파이 D의 자승분의 로 곱하기 4L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C는 엡실론 D분의 A였습니다.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했는데 R은 로 A분의 L이죠. A분의 L이었습니다. 여기에서 D도 미터고요. L도 미터예요. L도 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엡실론 L분의 A라고 해볼게요. C를 L분의 A라고 하면은 요렇게 해놓고 R과 C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R과 C를 곱하면 R은 얼마? 로 A분의 L C는 엡실론 L분의 A 하니까 약분이 되어서 RC는 로 입실론이라는 관계가 또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R은 얼마다? R은 C가 넘어가니까 C분의 로 입실론 옴 이러한 공식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학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R을 구하는데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고 혹은 로 A분의 L로 구할 수가 있는데
단면적이 주어지면 또 단면에 대입하면 돼요. 그런데 단면적이 주어지지 않고 반지름이 주어졌다. 로 파이 r 자승분의 L. 지름이 주어졌다. 지름이 주어져서 얼마다? 파이 d의 자승분의 로 곱하기 4L. 그 다음에 방금처럼 C분의 로 입실론, 정전 용량이나 로나 엡실론이 주어졌다면 C분의 로 입실론. 이러한 여러 가지 공식 더 있습니다. 예.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뒷장은 있죠. 제 공식에 대한, 그러니까 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록한 게 7장인데 7장은 봐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어떤 공식이 들어갈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공식만 백날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도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강의가 없는데 7장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대입해서 계산해야 될지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일단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하고 있죠. 전류. 우리가 전류는 앞에서 저항 옴의 법칙에 따르면은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것도 옴의 법칙에 의한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공식인데 이거 말고 또 전류도 어떻게? 시간분의 전기량.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전기량이 전하가 10개 이동한 거하고 1초 동안에 100개 이동한 거하고 1초 동안 1000개 이동한 것이 전류가 다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계산하면은 전류는 시간분의 전기량입니다. 근데 이게 직류에서요. 시간, 우리 건전지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직류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류에서는 시간의 변화분의 전기량의 변화 이렇게 구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네. 전류는 또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력과 전력량. 전력, 그 순간순간의 전기적인 힘. 전기적인 힘 해서 전력입니다. 전력. 그래서 전력 P는 원래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I는 R분의 V 하니까 I는 R분의 V 하니까 얼마? R분의 V의 제곱 혹은 V는 IR이라 하니까 V는 IR 대입하니까 I 제곱 R의 와트. 이러한 전력의 공식도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의 양은 있죠. 전력은 그 순간의 힘이에요. 전력량은 이 힘, 순간의 힘 다 더해져서 전체에 사용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W고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 따라서 전력에다 시간 T만 붙이면, 시간 타임의 T예요. T만 붙이면 됩니다. VIT R분의 V제곱 T R제곱 RT. 이렇게 전력량 할 수가 있고, 단위는 줄 혹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와트, 세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기에서는요, 지금 방금 한 저항, 정전 용량, 전류, 전력, 전력량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계속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시험 치러 갈 때 전력 공식 생각 안 나면 시험 치시면 안 돼요.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숙지를 해서 전력, 전력량, 전류 이런 용어들이 반갑게 친근하게 들릴 정도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